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제 4교시도 곧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했다는 이번 수능. 어느 정도 난이도였는지 알아보고 또 점수에 따른 입시 전략까지 전문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고강도 반발이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훈련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미 국방장관 발언이 나왔는데 북한 달래기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입시 한파 속에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4교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 나형은 대체로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피의자 신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김 지사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 수뇌부가 서울 용산에서 만나 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우리 측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원금 손실률이 높은 고난도 금융상품은 은행 판매가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경고를 공정위가 고의로 묵살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가운데 시즌3와 4뿐만 아니라 이전 시즌에서도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제작사인 CJ E&M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 1,100여 곳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이 된 수능시험. 2년 만에 찾아온 입시 한파 속에도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고 또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풍경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실수 없이 시험을 잘 치르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뜨기도 전 고사장 앞이 두툼한 옷을 껴입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입시 한파에도 수험생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후배들입니다. 날이 밝고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응원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북을 두드리며 목청껏 선배들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늘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찍은 거 다 맞고 좋은 대학 가시길 바랍니다. 선배 화이팅! 시끌벅적한 후배들의 응원 이상으로 힘이 되는 건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그동안 공부하느라 애써온 딸을 꼭 안아주자 의연했던 딸은 결국 눈물을 훔칩니다. 마음껏 발휘해서 수능 결과가 모두 다 잘 나와서 자기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시험장 앞은 긴박해집니다. 지각 수험생을 태운 경찰차가 다치기 직전 교문을 스치며 아슬아슬하게 들어갑니다. 시험장 문이 굳게 닫힌 뒤에도 간절한 기도는 이어집니다. 네, 저 새벽 기도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수험생을 응원하는 모습은 저마다 달랐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열띤 응원전 먼저 보셨는데 지금은 한국사와 함께 사회와 과학 등 탐구 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시험 종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시험장 표정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고등학교입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4교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아침 8시 40분에 시작된 수능 시험은 별다른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사에 이어 사회와 과학, 직업탐구 영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번 4교시를 끝으로 올해 수능 시험도 일단 끝나게 됩니다.
잠시 후인 오후 4시 반이면 제2외국어 등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40분간 시험을 더 봐야 합니다.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학교 앞에는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수험생보다 더 초조한 표정으로 시험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교사와 선후배들이 나와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입실 시간에 늦은 일부 수험생들은 경찰차를 타고 와 급히 뛰어가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잃어버리거나 고사장을 잘못 찾아가는 등의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대구에는 수능 원서를 접수한 2만 7천여 명 가운데 2,500여 명이 시험을 포기했지만 90%가 넘는 학생들이 시험에 임했습니다. 남은 시간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고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1교시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쉬웠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2교시 수학 난이도의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문과용 수학 나형은 대체로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종균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자, 먼저 1교시 국어,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쉬웠던 건가요? 네, 현직 교사들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영역별 출제 경향 분석에서 현직 교사들은 올해 수능 국어는 전년도 불수능보다 쉬웠고 올해 9월 모의평가 때보다도 쉬웠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나마 고난도 문항으로 꼽힌 22번도 지문인 월서는 16경과가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또 경제 관련 독서 문항 가운데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을 다룬 37번에서 42번까지의 문제도 지문에 개념 설명이 충분히 담겨 있어 못 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지만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다는 평가를 하는 입시업체도 있습니다. 수능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러면 2교시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이 문과 계열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이 어려웠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요? 예, 우선 현직 교사들은 2교시 수학이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평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간 난이도 차이가 줄면서 최상위권 응시생과 상위권 이하 응시생의 체감 난이도가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입시업체들은 문과 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이 대체로 어려웠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수학 나형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어렵게 출제됐다. 또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어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킬러 문항은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나머지 문항, 중간 난이도 문제가 어려워서 체감 난이도 역시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잠시 뒤 한 4시 반 정도면 이제 수능 일정이 일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오늘 수능 이후의 일정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수능이 끝나면 오는 18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25일 정답이 확정되면 12월 4일 다음 달 4일 성적이 통지됩니다. 수능과는 별개로 이번 주말부터 서울 소재 대학들의 논술고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 등에서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주말에는 한양대와 중앙대, 이화여대 등에서 논술 시험이,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면접 시험이 실시됩니다. 정시 모집 입학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균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 차명 투자 연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한 지 6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9일, 그리고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오전부터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조 전 장관이 출석한 지 6시간 넘게 지났는데요. 오전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9시쯤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모펀드 투자나 입시비리 등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반부패 수사 2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1층에서 변호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진전 없이 오늘 첫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조 전 장관 소환과 관련해서 오늘 공개 소환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비공개로 출석을 했다고요. 네,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조 전 장관이 받은 첫 조사입니다.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 전 장관이 출석한다는 소식에 이른 시간부터 여러 취재진들이 1층 검찰청사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 외에도 파란 장미를 들고 있는 조 전 장관 지지자 10여 명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1층 정문 대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직원 통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인으로서 입장보다는 피의자 인권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수사 공보 상황이 많이 변화한 점을 참고해 그동안 검찰도 소환 일정 등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변호인단과 조율을 거쳐 비공개 출석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모펀드나 입시비리 의혹 등 정 교수 주요 혐의에 대한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하려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간이 지연된다면 앞서 부인 정 교수 경우처럼 조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실이 아니거나 줄곧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자신과 가족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왔는지 주요 해명을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의혹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성도 철저히 부인해왔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초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일 때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자녀가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은 물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시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과 논란이 된 자신의 고맙다는 발언도 부인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거나 격려했다는 취지 같습니다만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을 당시 동생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도 문제가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조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조 전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 기소되자 참담하다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도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며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의혹을 줄곧 부인해온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치열한 진실 공방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과 동생, 오촌 조카 등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조 전 장관 직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청구 여부도 신중히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 정 교수 등 가족들이 연루된 혐의를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된 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입니다. 이른바 가족 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씨는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뒤이어 정경심 교수도 수억 원대 차명 투자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일 당시인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에 5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 공소장에 공직자의 직접 투자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를 언급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범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1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5천만 원을 따로 송금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누군가의 돈이 꼬리표를 달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검찰은 동생의 구속 사유가 된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형님하고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형님은 학교 내려온 적도 거의 없으신 분이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준 게 조 전 장관과 관련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시기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가 일부 겹치는 만큼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는 면학장학금으로 장학회차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담은 운용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해온 만큼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코카인 4.5kg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던 브라질 남성이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마약을 숨길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된 특수 여행용 가방을 이용해 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들여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이 참여한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서울 용산 합참청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의 안보 상황 평가, 또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논의가 공식 의제이긴 하지만 한일 쥐소미아 연장,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는 미군 수뇌부의 압박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굵직한 현안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열린 한미 군사위 회의. 거의 끝나갑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미 군사위 회의가 지금은 마무리 단계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선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미군 측에선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겸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배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 방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권 기본 운용 능력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내일 양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오늘 한미 군사위에서는 22일 자정을 기해서 효력이 다하는 한일 지소미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측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려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민단체나 피해자의 신고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결국 업체들의 책임을 묻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서둘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대목들. 일단 이 사건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한 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애경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곧바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덮었는데요. 그러다 6년 뒤에 재조사에 나서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11년을 기점으로 보면 행정처분의 시한이 5년 뒤인 2016년에 끝났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에 피해자들의 신고가 새로 접수된 만큼 행정처분 기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는데요. 양측의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결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제때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그런데 2016년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행정처분의 시한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폭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겁니다. 공익제보자인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유선주 씨가 밝힌 내용인데요. 유 씨는 당시 이런 사실을 보고했지만 별다른 해명 없이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가 단순히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당시 공정위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조사가 늦춰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당시 공정위의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의 압력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해외 직구 선크림에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화장품 가운데 11가지를 검사한 결과 슈퍼굽과 오스트레일리안 골드, 세라비까지 3가지 상표의 선크림에서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즉 살균 보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의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이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기존에 알려진 시즌3와 4뿐만 아니라 이전 시즌에서도 조작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프로듀스 시즌 1, 2에서도 이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경찰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즌 1, 2에서도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작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알려진 시즌 3, 4와 마찬가지로 이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에 나간 투표 결과와 시청자 투표 원본 데이터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구속된 프로그램 제작진도 이런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듀스 시리즈 담당 PD였던 안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즌 3, 4뿐만 아니라 1, 2에서도 조작 사실이 있다는 점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안 PD 등 제작진 2명을 비롯해 기획사 관계자 등 관련자 10명을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프로듀스 시즌 모두가 조작됐다는 내용을 함께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도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아이돌 학교의 투표 조작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제작진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엠넷 프로그램 제작사인 CJ ENM의 고위 임원이 프로그램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미 구속된 안 PD가 앞서 연출한 슈퍼스타 K나 댄싱 라인 등
비슷한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동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돌 공연이나 팬 미팅표를 싹쓸이 예매하고 암표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업무 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프로그램 제작자 29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암표 판매 조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 2천여 개를 활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순식간에 표를 대량 구매했고 많게는 10배 비싸게 팔아 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를 적자에서 흑자로 둔갑시켰고 이를 토대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 감사를 벌인 결과 코레일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수익 3,900여억 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2018 회계연도에서 실제로는 1,049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2,89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생긴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원금 손실로 큰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최소 투자 금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이 문제가 된 상품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였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8천억 원 가까이 팔린 배경을 금융회사의 관리 부실과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으로 봤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인 상품을 말하는데요. 구조화 상품이나 신용 연계증권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공모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안전 판매가 적발되면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린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사모펀드의 일반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차입 규모가 200% 이상인 펀드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건을 한층 높입니다. 새로 도입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투자자에게 팔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야 하고요. 숙려 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이 기간 안에 승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번 DLF 가입자 가운데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부족한 고령 투자자가 많아서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를 고려해 고령 투자자의 요건을 기존 70살에서 65살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고령 투자자가 240만 명가량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들에겐 고난도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녹취와 숙려제도 강화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어머,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실까?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귀에 익은 노래일 겁니다. 이른바 제시카송이 인기를 끌면서 제시카 징글로 불리며 북미에서 기생충 흥행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기생충이 아카데미까지 진격을 합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카데미는 로컬 시상식이다라는 사이다 발언으로도 진작의 시선을 끌었던 봉준호 감독.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서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Oscar goes to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한국 영화는 유독 아카데미 시상식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90회 넘게 이어온 시상식에서 수상은커녕 노미네이트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Parasite of Bong Joon-ho.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최근 할리우드 어워드에서 필름 메이커상을 수상하고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며 수상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영상미라던가 이제 여운이 많이 남았던 점,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점에서 좀 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외국어 영화상 부문인 국제 장편 영화상.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스페인 영화 페인 앤 글로리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기생충의 평가가 더 우세한 편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외국어 영화상 부문뿐 아니라 작품상 혹은 감독상, 미술상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9천여 명가량 되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입니다. 우리나라 배우 이병헌과 박찬욱 감독 등 아시아계 인사도 포함돼 있지만 80%가량이 미국 현지 영화 관계자들입니다. 현지에서 특별 상영회라던가 리셉션을 개최를 하는데요. 영화를 일단 보신 분들은 만족하셨고 기쁘게 보셔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카데미상까지 받을 경우 한국 영화의 해외 시장 개척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들의 경제적인 가치가 해외 시장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영화 관련 기업들과 또 영화인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은 내년 1월 한 달 먼저 열리며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한 번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2020년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제 4교시가 마무리가 됐겠네요. 그리고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과연 자녀가 시험은 잘 봤는지 또 앞으로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한 학부모분들 많으실 텐데요.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성인 남녀 47%가 네.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고 했던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작년 같은 불수능이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작년보다 좀 쉬웠나요? 실제로 이제 해마다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요. 네. 작년에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다소 부담스러웠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국어, 수학은 평소보다는 조금 무난한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건 국어와 수학 영역만 네, 맞습니다. 분석이 네. 가능합니다. 예. 아직 그 시험지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은 아직 볼 수가 없는 거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올해는 이른바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그 출제 당국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 초고난도 문제가 없으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실제 작년에 국어 영역의 경우에 31번이라는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원성이 자자했었는데요. 만유 인력에 관한 그런 네, 맞습니다. 문제였죠. 네네네. 수험생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그 네네, 문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또 지문도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도 모자랐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돼서 올해는 조금 지문 길이도 짧아졌고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배제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다만 이제 12번, 14번, 19번, 40번 정도가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서 네. 그 문제를 맞췄냐 못 맞췄냐가 변별력에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19번, 20번,
12번, 네. 14번, 19번, 40번입니다. 12번, 19번, 40번 이렇게 네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또 확인할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조금 생소하거나 뭐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항들이 좀 있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네네네. 말고도? 네. 그거 말고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EBS 연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할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제 19번과 연관된 지문이 약간 학생들은 처음 본 지문들이라서 그것과 연관된 문항들이 조금 학생들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크게 이제 지문도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부담은 상당히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평소에 좀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훈련이 좀 잘 된 학생이 유리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다소 생소한 지문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문을 조금 많이 접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는 시험은 맞습니다. 네. 국어 영역은 지문이 다소 줄면서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난이도가 네네.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번엔 좀 수학 영역도 좀 살펴보면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두 번의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6월 달에도 한번 보고 9월 예. 달에 모의고사 보는데 그 두 번의 모의고사의 난이도보다는 어렵다라고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최근에 수학의 흐름이 뭐냐면 예전에 30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예. 21번, 29번이 그 따라서 조금 더 어려운 이렇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됐던 게 최근의 트렌드였는데 네. 요즘은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다소 쉬워졌고요. 반대로 이제 그 이외의 문제들이 조금 이제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든지 조금 복잡한 계산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 실제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받았을 텐데요. 중상위권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중상위권에서는 수학이 좀 변별력이 네, 맞습니다. 변별을 할 수 있다,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서 그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종합적인 사고력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단순적인 문제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 그럼 작년에 비해서 이런 문항이 늘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출제된 게 작년부터가 거의 원년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종합적인 사고력이라는 건 그냥 계산, 이해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응용력이 가미되는 문제들이라서 이게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국어랑 수학 영역의 난이도를 좀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등급 커트라인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이거든요. 네네. 올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가 84점이었고요. 예. 수학, 나영, 문과 학생들이 보는 수학이 88점이었고 이과 수학이 92점이었는데요. 모든 과목들이 이 점수보다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그보다 상당수 점수가 올라가서 예. 실제로 지금 추정하는 게 조금 위험하긴 한데 네. 92점 전후에서 모든 과목들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이 수학 나영을 조금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서 수학 나영은 지난해 점수랑 비슷하게 나와서 88점이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앞서 지금 말씀하신 그 2교시 수학에서 특히 나영 같은 경우 네네. 현재 교사 앞서 그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준 내용을 보면 현재 교사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 네네. 평이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네네네. 또 입시 전문가들은 수학 나영 문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네네. 그 시험의 같은 경우는 지난해 모의 평가보다도 좀 어려웠다 이렇게 네네.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거의 저희도 88점 근방에서 예측이 되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워낙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 친구들이 많아서 네. 수능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과거보다 좀 적은 편이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은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그 수능 응시자가 역대 네. 최저라고 40만 명대로 이제 떨어졌다. 실제 응시자가 네. 4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게 수능 응시생들 가운데 재학생 비율은 떨어지고 이제 한 번 더 보거나 뭐 이렇게 삼수라든지 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전반적인 난이도라든지 그 표준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재수생이 늘어난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작년에 고3이었던 친구가 올해 고3에 올라온 친구들보다 예. 상대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한 번 더 했을 때 본인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재수를 한 친구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재수생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능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점수를
고득점을 받는 비율이 재학생들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평균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더 높고요. 이 평균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성적표를 받을 때는 표준 점수랑 100분이라는 성적표가 찍히는데 네.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오히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소장님께서 학종 얘기를 하셨는데 학종 준비하느라 수능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런 영향들도 아무래도 그 졸업생들과 비교해서 재수생이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재학생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이제 3학년 동안 내신 관리를 쭉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학종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정시 수능 준비를 안 하기에는 조금 본인이 이제 불안한 심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 개로 나눠서 환배를 하는 게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재수생들은 지난해 이미 학종이라든지 교과 전형으로 떨어져 본 경험이 있고 본인이 상대적으로 비교 열의에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준비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이제 내신 준비를 재수생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온전히 다 수능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는 거랑 두 개를 병행해서 준비하는 거랑은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죠. 오늘은 소장님하고 오늘 수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시가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학생들의 좀 고민은 덜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정시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교육부나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수능으로 뽑는 인원과 내신으로 뽑는 인원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비슷하게 만들었을 때는 본인이 어떤 게 강점이냐만 빨리 결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내신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 수능이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때 내신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수능으로 갈아탔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생기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제 시험 종료 시간이 이제 5교시만 이제 치르면 이제 사실상 수능이 완전히 끝나는 건데 오늘 이제 수험생들은 시험을 마치고 나서 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두 앵커님이 예전에 대학 입시를 치르실 때 수능이 딱 끝나면 뭐 쇼핑을 간다라든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노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요즘은 이제 수시에 대학별고사라고 면접이다 논술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대부분 대학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 점수를 가지고 수시에 저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에 붙으면 정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시 수능 점수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면 대학별고사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점수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를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체크를 하고 나서 내가 정시에 못 가는 대학교를 추론한 다음에 그 대학교 면접 논술 준비하느라고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또 한 2주 동안은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낮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수시에 본인이 지원했던 대학 중에 대학별고사가 수능 뒤에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쪽 대학교의 면접이나 논술 준비를 남은 일정 동안 정말 24시간이 모자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일 거고요. 반대로 잘 봤다. 잘 봤다 하면 마음 편하게 정시 원서 접수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실제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점수, 가채점 점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따져보려면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자료들은 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는 가채점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라든지 여러 사설 업체에서 지금 한 5시 반쯤 되면 학생들이 본인의 점수를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저희가 과거의 통계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번 시험의 국어는 몇 점까지가 1등급, 2등급, 이래서 표준 점수는 몇 점으로 나올 건지를 다 예측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수시에 지원했던 대학교를 갈지 안 갈지는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해 수능 같은 경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수능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이제 출제 범위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도 이것도 좀 변수가 될까요? 앞으로 대학 입시 전략에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원래 범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올해 고3 친구들보다 또 6만 4천 명의 출생 인원이 줄어드는 이제 인구 절벽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한 번 더 했을 때 강점이 분명히 생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개편이 실제로 이제 학령 인구 줄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꽤 높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개편되는 건 학생들한테 불리한 요소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가지 여쭤보면 결국 국어는 지난해보다 평이했다. 수학 가형은 작년과 비슷했고 수학 난형은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물론 다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모아지고 있는데 관건은 지금 어느 영역이 될까요? 외국어를 빼고 나서? 아직 이제 영어나 탐구 영역이 발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과 친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수학은 실제로 상위권 대학만 반영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국어 점수가 조금 높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정시 지원할 땐 유리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과의 특성상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들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를 그냥 원점수 총점 가지고 이게 어느 대학의 수준이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비과학적인 방법이고요. 반영 비율까지 고려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는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수능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Underneath the trees, we watch the sky, confusing stars, the satellites. I never dreamed that you'd be mine, but here we are, we're here tonight. Singing it, man, I'm alive, singing it, man, I'm alive. 3, 2, 1. 네, 전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내일로 만 2년 됩니다.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인재로 확인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주민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포항 지진. 규모 5.4의 강한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입니다. 흉물이 된 지열발전소를 없애고 원상복구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열발전을 하려고 억지로 밀어넣은 물도 6,000톤 정도는 빼내지 못한 채 땅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지금 녹이 슬고 있고 또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전문가의 조언을 빌려서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던 흥해 대성 아파트입니다. 연두색 울타리로 출입을 막은 것 말고는 2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쓰레기가 나뒹굴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여기가 우봉지역처럼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기 지금 두 동이 거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지열발전소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도시를 다시 세우려면 예산과 근거가 될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은 지진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당을 너무 저희들은 솔직히 원망하고 싶어요. 이번에 정기국회 전까지 여야 합의해서 꼭 좀 제정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포항시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더 신속하게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지열발전소에 대한 안정화 모니터링 작업 이 부분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상처를 아물게 할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홍콩 시위 현장. 시위 양상이 점차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의 실탄 발포에 맞서서 시위대도 활과 창 등 신무기로 무장을 한 건데 중국 정부는 미국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콩 관련 법안이 조만간 가결될 경우에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밤 한때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학생들과 충돌했던 탓에 홍콩의 한 대학 캠퍼스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검은 복면을 한 시위대들이 진압 경찰과의 충돌에 대비해 투석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죽봉은 물론 활과 투창 등 신무기까지 등장해 상황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而家當我哋撤退嘅時候，我哋可以用火摩擦，即係汽油彈或者係一啲點咗火嘅弓箭啊，射落去炮仗度等佢起火，可以增加我哋同班警察嘅距離啦，然之後令到我哋可以更加安全。 경찰은 대학 내에서 위험 수준에 달한 시위대의 시위용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ffensive weapons like electric saws, bows, and arrows were used by rioters to target police officers. Rioters' violence reached a very dangerous and even deadly level. 홍콩 경찰은 지난 12일 하루에 사용한 최루탄은 1,500발이 넘었으며 14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홍콩 관련 법안이 가결될 경우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반발했습니다. 也将严重损害美国自身的利益。对于美方错误做法，中方必将采取有力的措施，坚决予以反击。 홍콩 민주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가결되면 홍콩 억압에 관련된 중국 당국자에 대한 제재 발동도 가능해집니다. 무역 전쟁의 높은 파고를 넘고 있는 미중 사이에 미 상원의 홍콩 민주화 지원 법안 추진이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이렇게 시위 사태가 격화하면서 홍콩 교육당국은 17일까지 전면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홍콩 교육당국은 공지를 통해 홍콩 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15일부터 17일까지 휴교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도 사실상 휴교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중문대는 이번 학기 조기 종강을 선언했으며 과기대와 칭례대도 교내 수업을 모두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이번 주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와 관련된 하원의 공개 청문회가 미국 전역에서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첫 증인으로 나온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또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한 여러 가지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비공개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테일러 대사 대행과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 첫 증인으로 나서면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테일러 대사 대행은 팀 모리슨 NSC 유럽 러시아 담당 고문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통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웠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바뀐다면 사임하겠다고까지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a regular NSC secure video conference call on July 18th, I heard a staff person from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ay that there was a hold on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but could not say why. 켄트 부차관보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연관된 조사에 관여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압박에 동참하지 않은 마리 요바노비치 전 대사에 대해 비방전을 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I became increasingly aware of an effort by Rudy Giuliani and others, including his associates Lev Parnas and Igor Fruman, to run a campaign to smear Ambassador Yovanovitch and other officials at the U.S. Embassy in Kyiv. 공개 청문회를 주관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의회는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 측이 요구해온 내부 고발자 신원 공개와 관련해서는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정보위 간사인 데빈 누네스 하원 의원은 공개 청문회에 대해 주의 깊게 조직된 미디어 비방 캠페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흑사병 환자 2명 가운데 1명의 상태가 위중하지만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흑사병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고 다른 1명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시 보건당국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흑사병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도 격리 관찰 중이며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기 시골 다투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입니다. 나머지 법안 105개 법안을 오늘 의결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기다리는 여러 가지 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서 갑자기 우리 김상훈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활물류 서비스 그 발전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 문제를 제기하셔서 지금 이렇게 회의가 지금 중도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관련된 업계의 이야기를 두루 수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소위 이권 협회의 그 이야기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가져왔습니다. 행여나 당해왔던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이런 논의가 만약에 연기되고 지연된다라면 현장에서 그 의안을 제외한 다음 106건 중에서 105건을 하자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행히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오늘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이유가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의결해야죠. 근데 자리 하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의결해 주셔야죠. 왜 저 자리 다 텅 비게 두는 것입니까? 다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얘기하고 오십시오. 의원님들 지금 의원 정족수 때문에 잠시 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저 윤호중 의원님도 나가서 좀 말씀을 좀 하고 오십시오. 나가서 아마 말씀들 나누나 본데 좀 나가서 그 의원님들 좀 들어오시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들 좀 들어오시게 좀 공기 잡아 주십시오. 끌려나가. 네. 마지막 안에 그래도 휴대폰 나온 거. 얼른 모시고 좀 오십시오. 좀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너무 오래 시간이 지체되어서. 아니 그냥 할 수가 없죠. 지금 정족수가 되어야 되니까. 어디 들어가셨어요? 대방에 못하겠다고. 가봐요 좀. 좀 오시라고 좀 모시고 와요 좀. 오시게 좀 막아봐라고. 그럼 의결 정족수 돼? 형 어디 갔어? 아니, 이거 지금 안 해. 지역 간다고? 네. 보이지 않아.
저기 윤관사 정리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족수가 됐는데. 아 되셨어요? 아 근데 정의 선포를 했잖아.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고려하라. 본 적 없는 라이프 케어 매출 1위 더 리본해요. 해피엔딩 상조의 더 리본 결이 다른 결혼 플랜 기본 판타스틱 루즈 여행 매출 1위 고객 감사 더 리본 본 적 없는 라이프 케어 매출 1위 더 리본과 행복해요. Born to be live. 토탈 라이프 케어 더 리본.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현재 마지막 5교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이번 주말부터 각 대학별로 수시 논술 전형이 진행되는 등 대입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거부하는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평가했고 보수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 개입을 경계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거센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텍스 침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겨울철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장판이나 히터의 열을 라텍스가 흡수해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레바논과 월드컵 예선전을 갖습니다. 불안한 현지 치안을 고려해 공식 훈련도 생략한 대표팀은 26년 동안 승리가 없는 베이루트 징크스를 떨치고 승점 3점 챙기겠다는 각오입니다.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아시아 선수 처음으로 사이 영상 1위표를 받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총점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류현진은 잠시 뒤에 귀국합니다. 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185개 고사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장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용산고등학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용산고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시험이 거의 끝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후 5시가 조금 넘긴 시각인데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5개 교시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어와 수학이 오전에 진행이 됐고요. 영어와 한국사, 사회과학, 직업탐구까지 조금 전인 오후 4시 32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5교시가 제2 외국어와 한문인데요. 5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먼저 퇴실이 가능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용산고에도 조금 전부터 4교시까지 마치고 나온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방금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이 있는데요.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어떤 문이과인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문과고요. 또 아현동에서 온 20살 지동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나올 때부터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만족스럽게 봤어요? 저는 재수생이다 보니까 작년에 좀 가슴 아픈 결과를 맛봐가지고 나름 좀 떨렸는데 다행히도 생각보다 긴장 안 하면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생각했을 때 쉬웠던 과목이랑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과목은 어떤 건가요? 조금 쉬웠던 과목은 국어가 조금 쉬웠고요. 어려웠던 과목은 수학 나영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났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빨리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오는 25일 오후 5시에 발표가 됩니다. 시험 결과는 다음 달 4일 통보될 예정입니다. 먼저 귀가한 학생들도 있지만 5교시 시험은 오후 5시 40분에 종료가 됩니다. 아직 시험 안 끝난 학생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수험생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고등학교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예, 앞서 학생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지만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이 매우 어려웠던 작년보다 쉬웠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어 영역 문제를 분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 소속 김용진 동국대 사범대 부속 여자고등학교 교사는 국어 영역 시험은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면서 올해 9월 모의평가 때보다도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시업체들은 올해 국어 영역이 작년 수능이나 올해 모의평가보다 쉬웠지만 독서 부분이 까다로웠고 변별력은 확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2교시 수학 영역, 교사들과 입시업체들 사이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상담교사단은 수학 가형과 나형 모두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평이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입시업체들은 대체로 작년보다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성학원과 종로학원 하늘교육, UA 등 대부분의 입시업체는 수학이 작년보다 다소 어려웠으며 인문계열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이 특히 어렵게 나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위해 문화계에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경복궁과 창덕궁 등 4대 고궁과 종묘는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능 수험생이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연말까지 수험생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영화 상영을 하고 예술의 전당은 발레와 뮤지컬 등 주요 공연 작품 8편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상영회를 엽니다. 수능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 혜택 정보는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 청사에 나와 8시간 넘게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 79일 만에 그리고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딱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 비공개로 출석을 한 조 전 장관. 오전 조사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시간이 꽤 흘렀는데 어디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은 이곳 서울중앙지검 11층 반부패 수사 2부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5분쯤 출석했으니까 8시간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받고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조국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은 취재진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출석을 하는 겁니까? 네, 오전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이 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 10여 명도 응원하기 위해 장미를 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 모습을 보진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고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인 측이 출석 일정과 방식을 요청해왔고 검찰이 받아들인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한 달 전까지 공인인 전직 장관으로서 입장보다 피의자 방어권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정경심 교수 혐의 가운데 7억 원대 차명 주식 투자를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일 당시인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의 직접 투자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언급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에게 돈을 보내긴 했지만 어디에 쓰려는 건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들도 있는데 스펙 부풀리기라든가 입시 비리 의혹도 조사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남편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로 자녀의 경력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도 당연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근무하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만들어져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나 딸이 실제 인턴을 했다면서 조 전 장관이 발표자로 나선 세미나에 딸이 함께 참석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제자인 조 전 장관 딸에게 6학기에 걸쳐 장학금 1,200만 원을 준 것도 검찰의 조사 대상입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기와 일부 겹치는 만큼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조사에 들어가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다만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됐을 당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를 통해서 좀 심경을 미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사흘 전이죠. 지난 11일 부인이 추가 기소되자 참담한 심정이라며 자신의 조사를 예상한 듯 언급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거고 자신에 대한 기소도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적었는데요.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자리에서 정 교수가 재산을 모두 관리했고 가족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모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오전에 시작된 조사, 조 전 장관에 대한 오늘 조사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까? 네,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부터 추진해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의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식사 시간과 휴식, 조서 열람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고 조사 자체는 밤 9시, 조서 열람도 자정을 넘겨서 진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조 전 장관 조사도 여기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오늘 조사 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부인 정경심 교수처럼 질문을 외우다시피 꼼꼼히 조서를 열람한다면 늦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는 길어질 수도 있다. 자, 끝으로 조 전 장관 조사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에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 관련 의혹까지 포함해서 조사할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한두 차례는 더 조사가 진행될 거란 관측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한다면 조사에 실익이 없는 만큼 소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진술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조금 전에 귀국을 했나 봅니다. 메이저리그 사이 영상 투표에서 아시아 선수 가운데 최초로 1위표를 받은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귀국 현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자들이 취재진들이 모여 있고 검은색 의상을 입은 류현진 선수 귀국 현장에서 어떤 소감을 밝히고 잠시 뒤에 밝힐 예정인데요. 네, 발언이 시작되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시즌 잘 마친 것 같고요. 일단 선발로서 30경기 일단 목표로 갔었는데 29경기 나가면서 거의 채운 것 같아서 일단 만족하고 무엇보다도 일단 몸 상태가 올해 좋았던 게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성적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평균 자책점 8개 홀더는 물론 또 오늘 발표된 사이 영상 투표에서는 1위표를 득표하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기록인 것 같은데 기분 어떠신가요? 뭐 일단 몸이 좋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록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몸 상태가 받쳐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록도 안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항상 말했다시피 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또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만큼 또 앞으로 FA 행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올 시즌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운동만 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서 에이전트한테 다 얘기를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운동하면서 휴식 취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빠의 운동신경, 또 엄마의 미모 이렇게 닮는다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좀 어떠신가요? 다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닮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기자분들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많은 행선지가 점수가 좀 있는데 KT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솔직하게 아무것도 좀 생각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이전트한테 다 말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서 좀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미국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또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입니다. 기간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3년, 4년 정도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가 저한테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돌아가는 상황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추신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 단장님한테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한국인 선수가 또 같은 팀에서 경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특별할 것 같고 다저스랑 우선 협상 기간 때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별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 자기의 그 성적을 좀 점수로 좀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99점, 올해도 99점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1점은 뭔가요? 1점은 8월 달에 살짝 안 좋았던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이 영상에서 1위표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 전혀 못했었고. 아예 신경도 안 쓰겠었고 한참 말이 계속 기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었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1위표 나오고 좋죠. 좋고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후배인 김광현 선수가 최근 메이저리그 도전을 밝혔는데 렌저스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조언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조언할 건 일단 최고의 투수고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투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면은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처럼 마찬가지로 또 몸 관리 잘하면 충분히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시즌 기록한 기록들과 드러나지 않은 성과들 중에 가장 본인이 높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몸 상태인 것 같고요. 또 방어율인 것 같고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계속 경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까요? 그게 그 부분이 가장 크죠. 아무래도 일단 경기 나갈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면은 일단 자신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리미어 12 야구 대표팀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미국에서 하이라이트로만 했었는데 전 게임 한 번 아쉽게 졌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0승이라는 목표를 얘기하셨는데 내년 시즌 목표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겠어요? 이제 좀 신중히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좀 그렇게 잘 기다렸다가 항상 제가 말하는 건 방어율이었었는데 내년도 그렇게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종 개발이나 다른 생각은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던질 수 있는 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 모르겠습니다. 상대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용실 가서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이번 시즌 스스로에게 99점을 매긴 류현진 선수.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주요 발언들 모아서 다시 한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제보했던 조 전 장관의 1997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이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베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수사 소식 알아봤습니다만 이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정치권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에 입각한 수사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온도차를 보이긴 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검찰 보니까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데 여야는 어떤 반응들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금까지 가족이나 친척의 문제라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지만 조 전 장관이 명백한 주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번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공정의 첫발이라고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역시 검찰이 앞으로 혐의를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나 정부는 의심을 살 만한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수사가 과도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면서 오직 사실과 진리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나경원 원내대표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과 폭력 등이 동원된 패스트트랙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선 시작도 끝도 불법으로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이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장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임을 말씀드리면서 황교안 대표는 현 정권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야당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엔 민주당이 법무부를 불러서 검찰개혁 상황을 점검했는데 어떤 의미의 행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이 소환되는 날과 같은 날인데 사실상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 요구가 분명할 때마다 검찰이 수용하는 척했지만 정작 핵심적인 조치는 무력화하기 일쑤였다고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전관의회 폐단을 막고 상명하복을 없애야 한다며 검찰 조직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당정이 검토한 추가 개혁안의 핵심은 반부패 수사부 4곳을 제외한 37개의 검찰 직접 수사부서 폐지와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장관 보고 강화입니다. 법무부 김호수 차관은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북한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꽤 긴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공중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건 과거 싱가포르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그동안 북측은 북미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건 배신감뿐이었다. 또 이제 더는 참을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손 놓고 있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기구인 국무위원회에서 이 대변인 담화가 나온 건 2016년 국무위가 생긴 이후에 처음인데요.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담화는 미국을 향한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수위를 그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상당히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담화 불과 몇 시간 뒤에 나온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내일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서울에 오는데요. 출발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군사훈련에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앞서 지난 6일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기반해 훈련을 시행하거나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과 비교하면 에스퍼 장관의 언급은 한층 유연한 유화적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서 탄핵 청문회가 시작되는 등 불리한 국면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적 성과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훈련 조정 카드로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서울로 이동하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외교협상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open to all those things that empower and enable our diplomats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alongside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and move the ball forward to a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issues that we put on the table. 에스퍼 장관은 군사훈련의 어떤 변화도 전투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의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 협상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하라며 미국에 올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You know, we take them very seriously, we watch them very closely, but we're also not going to overreact and do something that, for example, could close the door to diplomacy.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긴장의 역사를 감안할 때 외교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 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자연 소재를 선호하는 소비 심리 때문일까요? 침대도 천연 라텍스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겨울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의 2층 주택. 소방관들이 라텍스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 나와 불을 끕니다. 매트리스 한쪽에 불이 붙어 맨홀 뚜껑만한 구멍까지 났습니다. 그나마 미리 발견해 피해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강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집안 살림까지 태웠습니다.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라텍스 침대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고 모두 라텍스 침대 위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라텍스 특성상 얘가 뭐 한 80도, 100도만 돼도 서서히 이제 분해하면서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같은 거를 혼용해서 사용하면은 이 라텍스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자연 발화식으로 불이 붙습니다. 최근 라텍스 침대가 인기를 끌면서 화재 사고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4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계절성 기기로 인한 화재가 늘어나는데 주로 열선이나 전기장판, 전기 히터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화재는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은데 최근 3년 사망자 130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 운동 여파로 지난달 국내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일본 브랜드 차량이 모두 1,977대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8%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차 판매량은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8월과 9월엔 각각 50%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벤츠는 1년 전보다 26% 늘어난 8,025대가 팔려 월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BMW와 아우디도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전했습니다. 네, 지난 5월부터 계속돼 왔던 코레일 노사 교섭이 결국 결렬되면서 철도 노조가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필수 유지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KTX 운행률은 평소 69%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한 철도 노조. 지난달 부분 파업 이후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한 달가량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파업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정부의 비상수송 대책이 가동됩니다. 우선 열차를 운행할 기관사 수를 평상시 대비 64%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자원과 군 지원 인력 등을 합해 700여 명의 기관사 대체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TX는 평소 수준의 69%, 수도권 광역전철은 82% 운행됩니다. 출퇴근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 시간대는 전철 운행률이 평균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일반 열차는 필수 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 열차는 평상시에 31%로 떨어집니다. 노사 양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충실한 비상수송 대책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열차는 지자체와 버스업계 대체 수단이 일부 채울 예정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여유 좌석이 열차 취소를 감당하고 서울 지하철도 지원에 나섭니다. SRT는 오는 20일부터 파업 종료 다음 날까지 입석 판매를 허용합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한 달을 넘기게 될 경우 대체 인력 피로도와 안전 확보를 위해 KTX 운행률을 57%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G스타가 부산 백스코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36개국 691개 나라가 91개 회사가 참여를 한 올해 G스타는 지난해보다 8%가량 많은 4,200여 부스가 나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또 신작 게임 전시회에도 비즈니스 상담, 채용 박람회 등 게임 관련 각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밤 10시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월드컵 2차 예선 4차전에 나섭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최종 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어젯밤 결전지인 베이루트에 입성했는데요. 반정부 시위로 치안이 불안정하지만 대표팀은 유독 약했던 베이루트 징크스를 떨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양시찬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이 현지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입국 게이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월드컵 지역 예선 4차전 레바논 원정을 하루 앞두고 결전지에 입성한 겁니다. 대표팀은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현지 군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레바논의 치안 사정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타이어 화염에 휩싸여 가로막혔고 이게 공항로예요. 원래 이 길이 막히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역주행하는 차량과 마주오는 차량이 도로에 뒤섞여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정세를 고려해 대표팀은 공식 훈련도 생략한 상황. 기자회견에 나선 벤투 감독은 상대팀을 얕보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면서 팀과 선수들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better for our team, essentially for our players. Preparing the strategy for the game in the quiet place, in the good conditions. 골키퍼 김승규는 레바논 공격진이 위협적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매 경기마다 선수들이 각자 포지션마다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역할은 실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비 선수들과 최대한 실점을 안 하고. 한국 축구 대표팀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거둔 마지막 승리가 지난 1993년이었고 이후 3경기 성적이 2무 1패로 유독 약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장 밖 변수까지 더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 1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승점 3점이 절실합니다. 대표팀은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26년 만에 베이루트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밤 열리는 우리나라와 레바논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레바논 축구협회의 제안에 따라 곧 양국 협회 관계자들이 논의해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원정이 무관중 경기로 확정되면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달 북한과의 평양 원정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으로 월드컵 예선을 텅 빈 관중석을 앞에 두고 치르게 됩니다. 수능에 맞춰 입시 한파가 찾아오면서 계절이 갑자기 겨울로 변했습니다. 오늘 설악산의 모습인데요. 영하의 추위 속에 이렇게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은 영하 14.1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에도 추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5도 선에 그쳤는데요. 해가 진 뒤 오늘 밤에는 서울 기온이 1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서운 수능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점차 풀리지만 곳곳에 다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지역, 경북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3cm,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서 오후에 그치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에는 늦은 오후부터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중서부 지역의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서울 기온은 영상 4도, 대전 2도, 대구는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16도, 광주 17도, 제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